이 이야기는 4월 23일 새벽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다. 나는 총소리에 잠이 깼다. 가까운 곳인지 먼 곳인지 혹은 넓은 성벽 안인지 바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희미한 소리였다. 몇 시야? 새벽 4시? 이 시간에 무슨 총소리지? 잘못 들었나? 이번엔 가까운 곳에서 총소리가 났다.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난 바로 몸을 일으켜 방을 나섰다. 사촌 동생인 쉬잔도 옆방에서 문을 열고 천천히 나오는 중이었다. 나와 쉬잔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창밖이 보이는 복도에서 머뭇거리던 사이 창문 너머 밖을 보던 쉬잔은 놀란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난 재빨리 창문 바깥을 살폈다. 분수대 가까이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는데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뭐야 저 사람? 뭘 들고 가는 거지? 예배당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때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가깝게 들려왔다. 나는 재빨리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사다리 하나가 2층에 맞닿아 있는 것을 보았다. 다른 남자 한 명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중이었다. 궤도 신사 아르센 류펜 기암성 1회 총성. 난 가까이에 있는 배를 찾아 꾹 눌렀다. 즉시 하인들이 달려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쉬잔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우리는 먼저 제브르 삼촌이 머물고 있는 건너방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끔찍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다. 한 명은 삼촌인 제브르 백작이었고 또 한 명은 삼촌의 신복인 장다발이었다. 삼촌! 제브르 삼촌! 괜찮으세요? 레이몽드, 휴잔, 난 괜찮다. 그런데 장다발은? 다발은 살아있니? 칼은? 그러나 장다발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핏기 없이 창백한 모습이었다. 방금 전 그 남자들이 범인인 것 같아. 그 남자는 사다리를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멀리 달아나지 못했겠지? 난 즉시 거실로 달려가 벽 뒤에 걸린 장총을 찾아들고 발코니 쪽으로 갔다. 내 생각이 맞았다. 멀지 않은 곳에 달려가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어딜 도망치려고? 총에 맞은 남자는 풀썩 쓰러졌다. 그러나 바로 일어나 예배당 쪽으로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보고 난 그 남자를 쫓아 예배당 쪽으로 달려갔다. 오전 6시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왔다. 곧이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모자와 단도가 발견되었다. 오전 10시에는 기자들과 경찰 수사관들을 태운 2대의 마차가 성에 도착했다. 새벽에 사건이 일어났던 고성은 앙드류메지 수도원장들이 대대로 살았던 저택이었다. 대혁명 당시 파괴되었다가 나의 삼촌인 제브르 백작이 복구해서 살고 있는 곳이었다. 정원 너머로는 깎아지른 듯한 노르망디의 절벽들과 바다의 푸른 수평선이 보였다. 나는 2년 전 갑작스럽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쭉 제브르 삼촌 그리고 삼촌의 딸인 쉬잔과 함께 살고 있었다. 찾아온 수사관들은 집안을 샅샅이 조사했고 장다발의 시체까지 모두 확인한 가니마르 경감이 입을 열었다. 장다발은 단칼에 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인이 절도가 목적이었다면 이 거실의 골동품들과 루벤스의 4개의 작품을 포함한 유명한 그림들 그리고 테피스트리들을 제일 먼저 훔쳤을 텐데 모두 그대로로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제브르 백장님,
사건 당시 봤던 것과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새벽에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뒤척이고 있었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 발치에 장다발이 있었습니다. 저를 깨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평소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잦아 그때도 평상복 차림이었죠. 그런데 장다발은 크게 동요한 듯 보였고 제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려고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자는 제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는 즉시 기절하고 말았죠. 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정도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장 의심 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원한 관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장다발에게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제 신복으로 있었는데 언제나 헌신과 우정을 보여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수색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잡초 더미에서 도망친 범인이 지나간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시커멓게 마른 핏자국이었다고 했다. 핏자국이야. 분명히 이 근처다. 놈이 쓰러진 곳이 여기야. 놈을 찾아 개를 풀어라. 그러나 더 이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하인들과 군경들이 근처를 계속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자 가니마르 경감은 고민에 빠진 듯이 보였다. 틀림없이 루이팽 그놈이야. 어디 숨어 있는지. 벌써 도망친 건가? 하지만 총에 맞아 쓰러졌다고 했는데. 가니마르 경감은 성 근처에 있는 샤펠디웨 예배당도 조사하는 것 같았다. 샤펠디웨는 섬세한 현관 조각과 세밀한 조각상 덕분에 노르망디 고딕 양식의 최고봉 중 하나인 건물로 손꼽힌다. 없어진 물건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이렇게 굳게 잠긴 이곳에 범인이 무슨 수로 들어왔겠나? 가니마르는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사건은 그렇게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했지만 범인들이 남긴 듯한 쪽지가 정원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제브르 삼촌은 쪽지를 천천히 읽었고 나는 그 옆에서 내용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대장이 죽었다면 그 아가씨에게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 이 쪽지는 무슨 뜻입니까? 제 딸 쉬잔과 조카 레이몽드를 노린다는 건가요? 백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가씨 두 분도요. 이따위 협박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세 분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취재를 오신 기자님들께서는 비밀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한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다. 실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모여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니 수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범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야? 자네는 누군가? 제 이름은 이지도르 보트를레, 장송드 사일리 고등학교의 졸업반 학생입니다. 정식 기자는 아니지만 기사를 쓰죠. 보트를레는 얼굴에 핑크빛 홍조를 띠고 있었고 눈은 총명함으로 빛났으며 호감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졸업반? 학생? 그렇다면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여긴 어린애가 올 곳이 아니야. 이만 나가게. 가니마르 경감님, 오늘은 부활절 휴일입니다.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는 제가 결정할 수 있죠. 게다가 저는 수사학급 학생입니다. 이어서 이지도르 보트를레는 수사학급 학생으로서 자신이 그동안 조사했던 일들과 업적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대단하군. 그렇다면 이 거실에서 도난당한 물건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범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들 류팽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제가 류팽이 있는 곳을 알려드리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하지만 가니마르는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듯이 보였다. 이때 내가 나섰다. 가니마르 경감님, 레이몽드 양 무슨 일이십니까? 이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제 쪽문으로 통하는 한적한 길을 왜 걷고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네? 어제 절 보셨다고요? 그럴 리가요? 오후 4시에 그 길에서 이분을 만났어요. 당시 전 숲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분과 똑같은 키에 똑같은 옷차림이었던 젊은 남자를 봤어요. 어제 이 근처를 어슬렁거렸단 말인가? 아가씨께서 잘못 보신 거겠죠? 어제 저는 그 시각에 벨에 있었다고요. 알리바이 증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닮은 사람이었는데. 가니마르 경감님, 이분 왠지 수상해요.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가니마르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즉시 보트를레에게 감시자를 붙였고 보트를레에 대한 신상조사와 알리바이 확인을 하도록 명을 내렸다. 또한 보트를레를 빈 방에 가두도록 했다. 이봐, 보트를레.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 이상 자네의 정확한 신분과 정확한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방에서 나올 수 없네. 알겠나? 그런데 이날 밤 11시 큰 소리가 나서 성 밖으로 나가보니 근처 과수원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 불길은 점차 거세지는 듯이 보였고 집단으로 가득 찬 헛간이 불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불길이 잡혔을 때는 새벽 2시가 다 돼서였다. 가니마르 경감님, 왜 이런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집단이 불을 질러서 얻을 건 없어 보이는데. 총소리, 방화. 이 모든 것이 우리 주위를 딴 데로 끌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교란 작전이죠. 이게 대체 어디로 출입을 한 거지? 이 근방은 샅샅이 지키고 있었는데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야, 이 제기를? 범인 추적은 실패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난 사이 보트를레는 방을 탈출하여 사라졌다고 했다. 가니마르 경감은 보트를레가 얼마 가지 못했을 것이니 수색하여 바로 잡아오라는 명을 내렸다. 한편 아침에는 르그랑주르날 신문에 들라트르 박사 납치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저명한 외과 의사인 들라트르 박사가 어제 아내와 딸과 함께 에르나니 공연을 관람하던 중 웬 남자들에게 꼬임을 당해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갑자기 납치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들라트르 박사는 오전 9시경에 본인이 출근하는 병원에 나타났다고 했다. 박사는 납치되었던 곳에서 극진한 배려를 받았다고 말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어느 환자를 급히 수술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그는 이 이상은 말하기 곤란하다며 입을 닫았다. 사람들은 이 일이 류팽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다. 그날 오후 탈출한 줄 알았던 보트를레는 성으로 다시 돌아왔다. 궤도 신사 아르센 류팽, 기양성 2회 비극의 전말.
안녕하세요, 가니마르 경감님. 네? 이게 자네는 이지도르 보트를 내가 아닌가? 어디론가 도망을 간 줄 알았더니 어째서 제 발로 다시 돌아왔지? 화재 때문에 다들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조사할 것이 급히 떠올라 잠시 탈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는걸요. 돌아오지 않으면 더더욱 의심을 받을 테니까요. 그랬군. 그 사이 자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자네의 신부를 확인했고 그 시각에 벨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네. 아무래도 레이몽드 양이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을 한 것 같아. 그래도 모든 가능성은 열어봐야 하니까 당연한 절차였어. 의심해서 미안했네. 이해해주겠지?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자유의 몸인가요? 그렇네. 다만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마음대로 도망을 갔지 않은가. 바로 놓아주기는 곤란하니까 대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준다면 놓아주지.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저택에서 얘기했던 도둑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는 게 어떤가?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죠. 우선 레이몽드 아가씨와 쉬잔 아가씨가 물건을 들고 도망치는 두 남자를 봤다고 이야기하셨으니 도둑이 들었던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지, 그건 사실이지. 그런데 제부르 백작이 말씀하시길 없어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추리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분명 도둑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진 물건이 없다면 도난당한 물건이 그것과 똑같이 생긴 가짜 물건으로 바꿔치기 당했다는 이야기죠. 에? 이 거실에서 도둑들의 흥미를 끌만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피스트리예요. 하지만 오래된 양탄자는 위조가 쉽지 않고 위조된다고 해도 곧장 눈에 띄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루벤스 그림 넉점이죠. 즉, 지금 벽에 걸려있는 루벤스 그림 넉점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는 훔쳐갔을 테니까요. 그럴 리가. 가짜입니다. 분명해요. 알아보니 1년 전쯤 샤르프네라는 어느 청년이 이 성에 찾아와 저 루벤스의 그림들을 모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한 적이 있던데요. 제부르 백작은 승낙하셨고요. 그래서 5개월 동안 샤르프네는 이 거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모사품들이 지금 걸려있는 저 그림들일 겁니다. 진짜는 류팽이 가져간 거예요. 나는 제부르 삼촌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친 것을 보았다. 이어서 가니마르 경감이 제부르 삼촌에게 모사품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자 삼촌은 유심히 살펴보고는 그림들이 모사품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친 사안이 하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장다발의 옷차림인데요. 장다발은 공격당하던 순간 옷을 차려입은 데다가 징이 박힌 구두까지 신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마치 대낮인 것처럼 완전히 갖춰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건인데 옷차림이 왜 그랬을까요? 그 부분은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네. 근데 제부르 백작이 말하길 장다발이 밤늦게까지 일할 때가 있다고 했어. 그렇지만 하인들 말은 다르던데요. 장다발은 늘 규칙적인 시간에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했습니다. 설령 잠을 늦게 잤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듣고 깬 사람이 어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려입었을까요? 그리고 굳이 징이 박힌 무거운 구두를 신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또한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모사품을 그렸던 샤르프네라는 화가를 장다발이 직접 백작에게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의심이 들었고 장다발과 샤르프네는 한통속이란 결론을 내렸죠. 성급한 결론 같군. 그래, 공범이라고 가정하지. 그래서 결론은 뭔가? 우선 장다발을 살해한 사람은 총에 맞아 부상당한 채 도망간 자가 아닐 겁니다. 공범인 장다발을 죽일 리가 없죠. 경감님, 혹시 제부르 백작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처음으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하지. 그때 백작은 난 괜찮다. 그런데 장다발은? 다발은 살아있니? 칼은? 이라고 말했어. 그겁니다. 범인이 백작한테 달려들어 관자놀이를 주먹으로 때렸고 백작은 기절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백작이 깨어나자마자 장다발이 칼에 찔렸는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즉
한 통속이었던 장다발은 도둑들을 이곳 거실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꾸미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거죠. 다발이 문을 열었는데 제부르 백작이 서 있었던 거고 즉시 장다발은 단도를 들고 백작에게 달려들었던 겁니다. 제부르 백작은 그 칼을 뺏어서 장다발을 찔렀을 거고요. 그 후 백작은 어떤 도둑에게 주먹을 맞아 기절했을 겁니다. 그러다 도둑들이 도망갈 때 레이몽드 아가씨와 슈잔 아가씨가 잠에서 깨어 그들을 발견한 거겠죠. 보트를레가 추리한 것들을 말하는 동안 제부르 삼촌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다. 가니마르 경감은 보트를레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다 삼촌에게 물었다. 백장님, 이 모든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모두 사실입니다. 예?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사를 왜 혼선으로 몰고 가신 겁니까? 정당 방위나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될 텐데 어째서 숨기셨죠? 장다발은 20년간 제 곁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그를 무척 신뢰했죠. 장다발은 제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꿰매에 빠져 날 배신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사이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서라도 장다발의 배신이 알려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었으니 그걸로 벌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부르 삼촌은 힘겹게 이야기를 마쳤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듯했다. 이어서 가니마르 경검과 보트를레는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상당한 도망자를 수술하기 위해 들라트르 박사가 갑자기 납치된 것 같다는 추측이었다. 납치당했다가 돌아온 들라트르 박사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모호한 정보만 주려고 했습니다. 아마 박사는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과 다르게 지어낸 말이거나 시키는 대로만 말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들라트르 박사를 조사하는 것보다 레이몽드 아가씨가 쏜 총에 범인이 부상을 당한 그 순간부터 어디론가 숨었을 그 비밀의 장소를 더 조사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나?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봐도 없네. 계속 뒤져봤다고. 아직 못 찾아낸 어딘가에 그자가 숨어 있을 거예요. 가니마르 경감님, 수사력을 집중하셔야 돼요. 곧 류팽을 찾게 될 겁니다. 아르센 류팽. 남들은 신사라고 해도 도둑놈일 뿐이야. 곧 셜록 홈스도 이를 갈며 올 텐데 그가 오기 전에 내가 잡아야 해. 네, 저도 돕겠습니다. 그런데 경감님, 그동안 이들이 어떤 머리 글자로 연락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A, L, N이었습니다. 즉, 아르센의 앞글자 A, 류팽의 앞글자 L과 뒷글자 N인 겁니다. 이야, 자네는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군. 그래, 그래서 그자가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거지? 총에 맞아 쓰러진 순간부터 쭉 숨어 있었을 겁니다. 확실해요. 확실한 증거는? 대장이 죽었다면 그 아가씨에게 나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쪽지 기억하시죠? 대장, 즉 아르센 류팽이 숨은 곳을 알고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공범자들이 류팽이 걱정이 되어 이성을 잃은 나머지 충동적으로 그런 협박문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류팽이 우리가 있는, 경찰이 있는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는 거겠죠. 일리 있는 말이야. 그런데 그 류팽이 총을 맞았는데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살아있다는 거지? 그건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르센 류팽, 그가 바로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요.
가니마르 경감은 보트를레에게 수사를 조금 더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보트를레는 일단 학교를 다녀야 했다. 경감님, 저는 시험이 끝난 후에 6월 주말 중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만약 그 전에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우편으로 말씀드릴게요. 궤도 신사 아르센 류펜, 기암성. 3월 납치. 보트를레가 학교로 돌아간 후 가니마르 경감은 하루 종일 수색만 했다. 성 주위를 샅샅이 뒤지고 앙브리메지의 폐허까지 꼼꼼히 살피는 것 같았다. 그러나 도통 리팽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지 한숨만 쉬었다. 그런데 며칠 후 가니마르 경감은 보트를레가 보내온 긴급 우편을 받은 것 같았다. 가니마르 경감님, 중요한 정보를 알아내서 알려드립니다. 1년 전부터 아르센 류팽은 에티엔드 보드렉스라는 이름으로 파리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감님께 알려드리면 때가 늦을 것 같아 제가 그 주소로 급히 가봤는데, 가보니 사흘 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짐을 모두 정리해서 나갔다고 건물 주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채로 나오고 있었는데 마침 우편함에 에티엔드 보드렉스 앞으로는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는 겁니다. 즉 아르센 류팽이 받아야 하는 편지죠. 그 편지를 그대로 동봉합니다. 선생님, 제부르 백작의 루벤스 그림 넉 점을 소유하는 대로 적당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나머지 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링턴 드림. 뭐야? 이 편지의 내용은 리팽이 루벤스 그림을 훔쳐가려고 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아닌가? 당장 연행해야겠군. 가니마르 경감은 체포영장을 가지고 미국 시민권자인 할링턴을 절도 공모와 작물 은닉죄를 물어 파리 경찰청으로 연행했고, 신문은 앞다투어 이 내용을 보도했다. 17세 소년 덕분에 수수께끼 같던 사건의 매듭이 풀렸다는 기사였다. 각 신문들은 어린 학생이 쾌거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이로써 복잡해 보이던 사건이 단순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아르센 류팽이 살고 있던 파리의 주소와 위장된 신분도 밝혀졌고, 특히 류팽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기막힌 범행 이야기 하나가 처음으로 낱낱이 밝혀진 셈이었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매우 놀라워하며 엄청난 찬사와 호기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궁금한 건 루벤스 그림 진품 넉 점은 어디에 있냐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이거야 원. 보트를레는 언제 오는 거지? 드디어 시험도 끝났고 주말이네. 가니마르 경감님께 약속드렸던 대로 6월 6일에 딱 갈 수 있게 됐군. 첫 기차도 잘 탔고 한숨 자다 보면 DF에 도착하겠지. 아유, 좀 더 자야겠다. 깜짝이야. 이 쪽지는 뭐지?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다. 보트를레, 당신은 자기 일에나 신경 쓰길. 그러지 않는다면 각오해야 할 거야. 참나, 이런 걸로 겁먹을 거라고 생각했나? 정말 바보 같은 협박문이군. 아유, 다리가 왜 이렇게 뻣뻣해. 다음 정류장에서 잠시 내려서 걸어가야겠다.
무슨 특보가 났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놀라는 거지? 어젯밤 악당들이 앙브리메지 성에 들이닥쳐 쉬잔드 제부르 양을 결박해 제가를 물렸고 레이몽드 드 생베랑 양을 납치했다. 성 주변 500m 지점에서는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불쌍한 레이몽드 양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맙소사, 레이몽드 양이 납치를 당했다고? 설마 류팽 공범들이... 디에프에 도착한 뒤 나는 곧바로 제부르 백작의 성으로 향했다. 가니마르 경감님, 안녕하세요. 오, 보트를내 자네 왔군. 오랜만일세. 그 자네가 일러준 그 집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아리센 위팽이 위장에서 살던 그 파리 집을 수색하다가 이 종이 쪽지가 발견됐다는데 방금 전달받았네. 암호문 같은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자네가 한번 해석해 보겠나? 이 암호 종이를 직접 살펴보게. 네. 이거 종이가 굉장히 낡았네요. 숫자와 점, 기호로 가득한 암호고 영어는 네 번째 줄에 D와 F밖에 없고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지금으로선 무슨 내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더 생각해보고 저녁 즈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저녁에 단둘이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그런데 레이몽드 양 납치는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말이지. 어제 경찰 3명이 계속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서둘러 우빌로 오라는 경찰서장의 명령서가 전달됐다네. 그래서 다들 우빌로 갔고 그 사이에 성이 비게 됐지. 그리고 그 성을 비웠던 1시간 반 사이에 납치 사건이 터진 거야. 어이없는 건 그 명령서가 가짜였다는 점이네. 감시망을 느슨하게 만들었군요. 그런데 범인들이 레이몽드 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왔다면 왜 방에서 바로 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네. 어쩌면 성체를 빠져나갈 때 살해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간에 레이몽드 양이 결박을 풀고 도망쳤을 수도 있고 말이지. 만약 살해됐다면 아가씨의 시체는요?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야.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바랑주빌 성당이 나왔는데 그곳에는 100m가 넘는 낭떠러지가 있고 그 아래에는 바위와 바다가 있네. 그러니까 만약 레이몽드 양이 그곳에서 등을 떠밀려 살해당한 거라면 하루나 이틀 후에 모래사장으로 시체가 바닷물에 떠밀려 오겠지. 정말이지. 모든 일이 너무나 빨리, 너무나 간단하게 벌어졌네요. 모든 것이 간단해서 주장스럽지가 않아서 좋잖아. 류팽이 죽자 공범들이 결국 복수에 나선 게 분명해. 하지만 류팽은 그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공범들이 레이몽드 양을 납치할 때 류팽의 시신도 가져간 것 같지만 증거가 없네. 사실 류팽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아무것도 증거가 없어. 모든 것이 수수께끼야. 경감님, 제가 그동안 더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샤펠디의 예배당으로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경감님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가능하네. 같이 가보지. 참, 셜록 홈스는 일 때문에 런던에 있는데 며칠 후에나 이곳에 올 수 있어. 다음 주부터 수사를 돕겠다고 하더군. 자, 예배당에 다 왔는데 여기서 뭘 살펴보자는 겐가? 가니마르 경감님, 할링턴 씨가 류팽에게 보냈던 편지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제부르 백작의 루벤스 그림 넉 점을 소유하는 대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나머지 것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었죠. 기억하고 있네. 그런데 그게 왜? 나머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술품? 진기한 물건? 하지만 성에 있는 귀중품이라곤 루벤스 그림과 테피스트리뿐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루벤스 그림 외에는 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루이팽은 실패한 게 아닌가? 아니요. 류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류팽은 마음만 먹는다면 무엇이든 훔칠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면 되겠어. 자네 그 막대기로 뭘 하려는 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것을 보여드리죠. 그 막대기로? 대체 나머지 것 그게 뭐란 말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니 자네 그 막대기로 뭘 부수는 겐가? 아니 자네 미쳤어? 지금 이 오래된 성인상 조각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아이고 이봐 멈춰. 성모 마리아 조각상은 안 된다고. 이봐 보트를내 멈춰. 한 번만 더 움직이면 쏘겠다. 지금 자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나? 저를 쏘시지 말고 여기 이 조각상들을 쏘시죠. 그게 무슨 아니 네, 깨진 조각들을 보세요. 조작된 석고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조각상들이 전부 다 위조된 가짜라고요. 가니마르 경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당의 보물들이 도둑 맞은 겁니다. 샤펠 뒤에 예배당 전체가 몽땅 도둑 맞고 가짜로 바꿔치기 되었다고요. 말도 안 되네. 아무리 위팽이라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아르센 류팽은 정말 천재입니다. 작전도 대단하고 힘, 능력, 솜씨, 대범함까지 몸서리 쳐질 정도예요. 이 모든 것을 훔쳐가다니. 그리고 그의 은신처는 여기일 겁니다. 바로 이 예배당이요. 아니네. 이곳은 우리가 진작에 뒤졌네. 숨을 곳은 없었어. 아니요. 바랑주빌 시청 쪽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 예배당 구석 아래에 지하 납골당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지어졌다는군요. 자료를 찾느라 고생을 좀 했죠. 뭐야? 지하가 있었다고? 이봐! 곡괭이랑 삽등을 챙겨오도록 해. 즉시 이 구석을 파도록 한다. 자네 말대로 정말 지하 예배당이 있군. 왜 강한 악취가 풍겨오는 걸 보니 무언가 심하게 썩은 것 같은데.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보세. 네. 이 냄새가 지독하군요. 이건 시체 썩는 냄새나네. 이런 고약한 냄새는 정말 처음인데요. 경감님, 여기 시체가. 머리가 짓눌려 있는 시체는 너무나 끔찍했다. 당황한 나는 재빨리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왔고 역한 냄새 때문에 계속 구역질을 했다. 자네 놀라긴 놀랐나 보군. 괜찮은가? 어쨌거나 축하하네, 버트를내. 자네의 주장은 역시 정확해. 시체의 옷을 살펴보니 이 V라는 머리 글자가 새겨져 있었네. 아르센 류팽의 가명이었던 에티엔 드 보드렉스라는 이름의 첫 글자로 생각되네. 그리고 시체를 보아하니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는 된 것 같다. 류팽이 사망한 거라고, 드디어.
가니마르 경감님, 예. 새로운 소식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소식인가? 몇 시간 전 낚시꾼들이 낭떠러지의 바위 위에서 젊은 여자의 시체를 발견했다는 내용입니다. 처참하게 훼손된 시체를 발견했다는데 잔뜩 부풀어 오른 오른팔에는 가늘고 작은 황금 팔찌가 끼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팔찌는 레이몽드 양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 이로써 레이몽드 양 납치 및 살해도 확실해진 거야. 모든 게 술술 풀려가는군. 과연 확실할까요? 아니, 이 상황에서 더 생각할 것이 뭐가 있나? 모든 게 확실해지고 있어. 가니마르 경감님은 류팽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 시체는 류팽이 아닐 수도 있어. 그는 살아있을지도 몰라. 게다가 여자의 시체에 끼워져 있는 팔찌 하나만으로 레이몽드 양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건 뭔가 너무 쉽게 풀려가는데.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여지도 없으니. 궤도 신사 아르센 류팽 기암성 4회 암호. 가니마르 경감님, 여기를 보세요. 이 암호 쪽지의 내용은 네 번째 줄에 D와 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점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처음 세 줄과 다섯 번째 줄에는 5를 넘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숫자는 5개의 모음인 아, 에, 이, 오, 우 순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글자를 치환하면서 이 중간의 점들을 자음으로 바꿔보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 끝에 드모아젤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드모아젤이라. 아가씨라는 뜻이니 쉬잔 드 제브르 양과 레이몽드 드 생베랑 양을 가리키는 것 같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단어는 바늘이란 뜻을 가진 애기유가 도출됩니다. 또한 마지막 단어들을 조합해보면 하천이란 뜻인 플레브, 증거라는 뜻인 프리브, 운다는 뜻인 블루에흐, 속이 빈이란 뜻인 크레즈,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기서 바늘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세 단어를 제외하면 크레즈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남은 단어를 연결하면 속이 빈 바늘이라는 뜻을 가진 애기유 크레즈가 됩니다. 애기유 크레즈. 속이 빈 바늘이라는 뜻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 외에 또 알아낼 사항이 있는가? 제 생각으로는 이 애기유 크레즈라는 단어의 묘한 조합 속에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가 관심을 둔 부분은 이 쪽지에 사용된 종이 재질입니다. 요즘도 이런 우둘투둘한 양피지 종이가 제작되나요? 그리고 이 상아 색깔, 이 접힌 자국, 너덜너덜해진 흔적, 그리고 끝으로 뒤에 있는 붉은색 밀랍 자국까지. 그러니까 네, 들어오세요. 브레드서기가 아닌가? 갑자기 무슨 일이지? 아래측에 검찰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전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 시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이상하군. 버트를래. 잠시 다녀오겠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뭡니까? 왜 문은 잠그는 거죠? 기차에서 쪽지를 읽었을 텐데 아직도 날뛰고 있군. 그렇다면 당신 류팽의 공범이죠? 글쎄, 난 가니마르 경감님의 사람이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종이, 그 암호문 쪽지를 넘겨라. 넘긴 다음은요? 그 다음? 그만 얌전히 있어줘야지. 자, 도망갈 곳도 없으니 하튼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고 그 종이를 내놔. 싫다면요? 퇴, 싫다고? 그렇다면 이래도 싫다는 말이 나올까? 결정을 해줘야겠어. 당장. 여기. 좋아, 말이 통하는군. 그럼 이만 가겠네. 잘 있으라고. 잠깐만, 이 종이는 암호문 종이가 아니잖아. 날 속이려 했어? 감히? 진짜 종이 쪽지는 어딨나? 종이를 내놔! 주머니 말고는 숨길 곳도 없으면서 저항하기는. 안 돼! 자네는 너무 성가신 존재야.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자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피를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에?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모두 앙브리메지 성에서 일어난 최근의 사건들을 보도했다. 신문에는 예배당의 귀중한 조각상들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된 일, 아르센 류팽의 시신과 레이몽드 양의 시신이 발견된 일, 내가 가니마르 경감의 서기인 브레두에게 살해될 뻔하다가 겨우 피해서 어깨에 부상을 당한 사건 등이 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신문들은 다음 두 사건도 보도했다. 하나는 가니마르 경감이 실종된 일이었고, 또 하나는 대낮에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셜록 홈스가 납치된 일이었다. 내가 계속 수사를 하자 다급해진 류팽 일당이 반격을 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류팽 일당에게 맞설 사람은 더 이상 없겠다며 수근거렸다. 그로부터 6주가 지난 7월 13일 저녁이었다. 날씨는 푹푹 찌는 듯이 무더웠다. 나는 혼자 거리를 다니며 카페에 앉아 커피를 즐길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되어갔다. 신문에는 여전히 아르센 류팽 이야기로 가득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류팽은 죽었고 레이몽드 양의 시체도 팔목에 찬 팔찌로 신원이 확인되었으니 모든 비극은 막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일 사건의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르그랑 주르날 신문은 그런 내용을 톱기사로 실었다. 이지도로 보트를레가 내일 사법당국보다 먼저 우리 르그랑 주르날 신문을 통해 앙브로메지의 비극적 사건과 그간의 사건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연락해왔다. 그런데 이 기사가 실린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오늘 밤 9시에 한 노천 카페에서 만나자는 요청이었다. 만약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납치하겠다는 협박 내용도 쓰여 있었다. 나는 분명 류팽 일당이 보낸 것이라고 확신했다. 좋아, 이제 밤 9시가 됐는데 오늘은 누가 또 뭘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 그 신문 기사 말인데 정말 확실한 예고인 것 같군요. 과연 버트롤레가 어떤 것을 밝힌다는 걸까요? 누구시죠? 접니다. 류팽. 아르센 류팽? 맞습니다. 접니다. 아르센 류팽. 세상에 둘도 없는 오직 하나뿐인 아르센 류팽이죠. 생기 넘치고 자유의지대로 행동하는 자유로운 영혼 아르센 류팽입니다. 이렇게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역시 살아 있었군요. 네, 저는 지하 납골당에서 죽었다고 되어 있으니 어둠의 왕국에서 살아 돌아온 리팽이 되겠군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초대에 기꺼이 응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초대에 응한 이유는 우리 아버지를 납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박 편지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은 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요. 알아보니 당신에게는 부친이 있더군요. 그래서 그 끈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자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무섭지는 않습니까? 전혀요. 뭐 약속 장소가 음침한 곳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도 많고 탁 트인 노천 카페라면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못할 것 같으니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그 배짱 아주 좋습니다. 일단 옆에 좀 앉겠습니다. 보트를레 씨, 우선 당신에게 저지르게 된 거친 행동에 대해 사과하겠습니다. 브래드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일원입니다. 난 쪽지만 가져오라고 했을 뿐인데 설마 칼을 휘두를 줄은 몰랐네요. 어쩐지 평소에 류팽다운 방식은 아니었죠. 칼을 휘두르다니. 사실 보트를레 씨를 미행하도록 붙여둔 사람이었는데 브래드가 서두르다가 어설픈 혈기에 휩싸여 독단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저 제가 운이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보트를레 씨, 이만 가면은 벗어 던집시다. 우린 적이고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으니까 단판을 짓죠. 단판을 짓자고요? 네, 단판. 궤도 신사 아르센 류팽, 기암성 5회 대면. 지금 저는 보트를레 씨 때문에 이만저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트를레 씨처럼 강한 상대를 마주한 적이 없어요. 가니마르나 셜록 홈스도 어린아이 다루듯 가지고 놀았거든요. 하지만 보트를레 씨 때문에 나를 더욱 방어해야 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패배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우위에 있어서 나의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평화죠.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울타리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러니까 류팽 씨는 마음껏 도둑질하고 나는 학생답게 다시 공부하라고요? 당신이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 알 바 아닙니다. 그저 날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저 평화니까요. 저를 그만 방해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평화를 방해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트를레 씨, 당신은 분명 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시간 당신의 생각을 어떻게 펼치는지, 조사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지켜봤거든요. 당신은 이제 모든 비밀을 공개할 거라고 했죠. 곧 기사가 인쇄되고 내일 아침에 발간된다던데. 맞습니다. 기사는 못 나갈 겁니다. 아니요. 기사는 나갈 겁니다. 지금 기사 원고를 가지고 있나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기사를 제가 왜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중으로 밀봉한 봉투 속에 기사를 넣어서 편집자에게 건넨 상태죠. 만일 자정이 돼도 내가 신문사에 나타나지 않으면 기사는 인쇄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고요. 이런,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했군요. 이봐 보트를레, 르그랑 주르나 신문사로 달려가서 기사 원고를 찢어. 싫습니다.
편집자에게 착각한 게 있다고 해. 싫습니다. 네가 처음에 추리했던 것처럼 내가 죽었다고 확실하게 글을 써서 기사를 내. 조금도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말이지. 내가 죽은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거든. 싫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예고했던 대로 너의 아버지는 오늘 밤에 납치될 거다. 가니마르와 셜록 홈스가 납치된 것처럼 말이야.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난 진실을 이야기할 겁니다. 기사는 내가 쓴 그대로 나올 거고 사람들은 아르센 류팽이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이유로 류팽이 죽은 척을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납치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했을 것 같나요? 재밌는 친구야. 아주 재밌어. 이봐 애송이, 여기에 인쇄된 이 전보를 한번 읽어보겠나? 소포 이동 끝. 친구들이 소포와 함께함. 오전 8시까지 지시를 기다리겠음. 이게 무슨 뜻이지? 소포가 뭐죠? 소포를 자네의 아버지라고 썼다면 이해가 빨랐을까? 네? 뭐라고요? 납치가 끝났다는 얘기야. 자네 부친은 경호원 20명이 감시하는 병기창에서 보호받고 있던데 그 와중에 납치가 완료되었다는 그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납치에 성공했는지 궁금하겠지. 어떻게 아버지를 기적적으로 빼돌렸느냐. 글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 기분이 어떤가? 어허, 저런. 아무래도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군. 보트룰레? 처음부터 난 자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를 느꼈어. 나도 모르게 호감을 품었네. 감탄하기도 했고. 자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군.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 누구도 내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 알 수는 없네. 자네가 열심히 해독하려는 그 에기우 크레주의 비밀, 그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엄청난 보물이자 신기루에 가까운 은신처지. 이봐, 유감이지만 나와의 싸움은 포기하게. 결투가 너무 공평하지 않으니까. 자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승리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만약 그 기사를 수정해서 내가 죽었다는 내용으로 알린다면은 바로 아버지를 놓아주겠네. 내 맹세하지. 자, 어떻게 할 텐가? 할 말이 그것뿐이라면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신문 기사의 내용은 바꾸지 않기로 했다. 아르센 류팽이 뭐라고 말하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다음 날 새벽, 르그랑 주르날 신문에 내 기사가 잘 인쇄되었음을 확인했다. 내가 쓴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가 관심을 둔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이렇다. 총상을 입어 부상당한 류팽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약도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어두컴컴한 굴 속에 갇힌 채 어떻게 40일 동안 살아남았을까? 첫 사건이 벌어진 날을 떠올려보자. 4월 16일 목요일 새벽 4시. 아르센 류팽은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들켰고 레이몽드 양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 재빨리 일어난 류팽은 예배당의 지하로 필사적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류팽은 예배당 가까이에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때 근처를 살펴보기 위해 나왔던 레이몽드 양은 쓰러진 류팽을 발견한다. 젊은 아가씨의 발 아래에 자신이 쏜 총에 부상당한 남자가 쓰러져 있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남자를 보며 이 남자를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레이몽드 양은 고민했을 게 분명하다. 그 사이 류팽은 자신이 장다발을 살해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레이몽드는 그 말을 믿기로 한다. 류팽이 그녀에게 예배당의 열쇠를 건네주자 레이몽드는 예배당의 문을 연 후 류팽을 부축하여 함께 들어간다. 레이몽드 양은 다시 나와 문을 잠그고 저택으로 돌아간다.
만약 그 순간에 누군가 예배당을 수색했다면 류팽은 잡혔을 것이다. 하지만 6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예배당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건성이었기에 류팽이 지하 납골당에 숨을 시간은 충분했다. 이렇게 레이몽드 양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류팽의 공범이 된다. 류팽을 경찰에 넘길 수도 없으니 계속 간호하기로 했을 것이다. 레이몽드 양의 착한 성품도 한몫했다. 그때부터 레이몽드 양은 류팽에게 약 40일간 먹을 것과 약을 가져다 주었다. 약국들을 조사한 결과 레이몽드 양이 주문한 약 목록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40일 동안 레이몽드를 가까이 지켜보던 류팽은 어느새 그녀에게 반한다. 그래서 류팽은 레이몽드 양을 자신의 공범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6월 6일 류팽은 은신처에서 나와 계획을 준비하고 공범들의 도움으로 레이몽드 양을 납치한다. 이후 류팽은 그녀가 죽었다고 알려져야 사람들이 수사와 추리를 차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짓 살인사건을 연출하고 증거들을 조작한다. 그 후 우리는 예배당의 지하 납골실에서 류팽의 시체를 발견한다. 하지만 조작된 시체였다. 하필이면 큰 돌이 시신의 머리에 정확하게 떨어져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으깨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상하지 않은가. 또한 사람들은 레이몽드 양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평소 차고 있던 팔찌와 비슷한 것을 차고 있어서 레이몽드 양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을 뿐이다. 즉, 레이몽드 양은 죽은 게 아니었다. 정리하자면 아르센 류팽은 제브르 백작의 성 안에 있던 루벤스의 작품들과 예배당의 보물들을 훔치는 일을 하는 동안 레이몽드 양과 사랑에 빠졌고 그 사실을 들키기 싫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시신 2구를 훔쳐 자신과 레이몽드 양이 죽은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해야 그가 조용히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진 사람은 적어도 3명이다. 가니마르 경감, 셜록 홈스, 그리고 나, 이지도르 보트를레다. 그래서 류팽은 가니마르 경감과 셜록 홈스를 납치해버렸고 나는 브래드로부터 칼부림을 당한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다. 왜 류팽은 애기 유크레즈의 쪽지를 그토록 빼앗으려고 했을까? 내게서 그 쪽지를 빼앗아 쪽지에 적힌 5줄의 암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종이의 재질 혹은 다른 단서가 내게 정보를 제공할까봐 두려웠던 걸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가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신문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앞다투어 나의 아버지가 납치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길, 아버지가 머물고 있었던 변기창에 대해서 류팽이 대체 어떻게 알아낸 거야? 납치는 또 어떻게 한 거고? 당장 가보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숙소를 제공했던 군항 직원 프로베르발 씨를 찾아갔다. 프로베르발 씨는 딸 샤를롯과 함께 있었다. 나는 곧바로 자초지종을 물었다. 프로베르발 씨, 저희 아버지의 납치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네 부친이 몰래 직접 밖으로 나가신 것 같네. 그랬다가 납치되신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아버지에게 신신당부를 드렸는데 왜 직접 밖으로 나가신 거지?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정말 잘 들으셨어. 그러는 분이 몰래 나갔다는 건... 그래, 내가 찾아왔다고 누가 속인 거야. 아들을 만나러 몰래 나간 것이겠지. 그럼 그 말을 누가 전달한 거지? 누군가는 전달했을 텐데. 잠깐만, 샤를롯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평소에는 저렇게 불안하지 않은 아이인데 내 눈치를 보는 건가? 저 프로베르발 씨, 잠시 샤를롯과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내 딸과? 고작 12살밖에 안 된 나이라서 뭘 모를 텐데. 혹시 뭔가 본 것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샤를롯, 잠시만 이 방에서 나랑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네. 샤를롯, 우리 아버지가 납치된 거 알고 있지? 나한테 정말 소중한 분이셔. 너에게도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밖으로 나갔는지 혹시 알고 있니? 아니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거나 혹시 알고 있는 거 없을까? 무엇이든 말해줄 수 있겠어? 부탁이야.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주면서 편지를 전달하라고 시켰어요. 제가 살짝 열어봤는데 아들이 찾아왔으니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라는 내용이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혹에 눈이 멀었어요. 너무나 사고 싶은 옷이 있어서 정말 죄송해요. 그랬구나. 샤를롯,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잖아. 울지 말고. 혹시 어디로 가는지는 못 들었니? 들은 게 있다면 말해줄래? 날 좀 도와줘. 샤토 뭐였더라? 샤토르로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샤토르 지역에서 보름 넘게 조사를 했다. 농장들을 찾아가 농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안악들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리핑에게 납치당한 사람들, 즉 나의 아버지, 레이몽드 양, 카니마르 경감님, 셜록 홈스, 그 외에 있을지도 모르는 나머지 사람들을 금방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리팽이 이 세상에서 훔친 보물들을 쌓아둔 철통 같은 은신처도 곧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나는 샤토르의 깊은 숲속에서 거대하고 묵직한 성을 찾아냈다. 그 성의 이름은 에기유 성이었다. 심지어 이 지역의 이름은 크레즈였다. 암호 쪽지에 쓰여있던 단어 에기유 크레즈와 같았다. 나는 아버지가 이 성에 납치되어 있음을 확신했다. 더 알아보니 이 성의 주인은 루이 발메라스라는 사람이었고 성을 임대한 사람은 안프레드 남작이었다. 안프레드 남작은 리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 나는 성의 주인인 발메라스에게 찾아갔다. 발메라스 씨, 지금 제 아버지가 에기우성에 갇혀 있고 아마도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벽을 넘어 정원 안에 숨어들고자 합니다. 괜찮다면 성 내부는 어떤지 주의사항 같은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도와주시겠어요? 신중하게 행동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 높은 성벽은 쉽게 넘지 못할 겁니다. 설령 넘어간다 해도 성 안엔 어떻게 들어가실 겁니까? 문은 육중하게 잠겨 있고 창문마다 쇠창살로 막혀 있는데 게다가 성 안의 방만 해도 80개입니다. 제가 아무리 알려주고 설명해줘도 길을 잃을 텐데.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가주시죠, 발메라스 씨. 제가 좀 바쁜 몸이라서 말이죠. 몸이라면 모를까. 네?
맞습니다. 모험이죠. 가여운 사람들을 구하러 떠나는 정의의 모험입니다. 오, 역시 모험이군요. 좋습니다. 제가 함께 가서 성의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죠. 궤도 신사 아르센 류팽, 기암성. 6회 패배와 승리. 이틀 뒤 어두운 밤, 나와 발메라스는 성으로 몰래 숨어들었다. 왼쪽에 강을 굽어볼 수 있도록 1층 창문 높이로 테라스가 나 있는데 그곳에 덧문이 있습니다. 대충 닫혀 있어서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덧문입니다. 성 안엔 방도 많고 복도도 많지만 보초들이 서 있는 곳이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곳이겠죠. 그럼 갑시다. 발메라스는 앞장서며 나를 이끌어 주었다. 발메라스는 성을 정말 잘 아는 것 같았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복도를 더듬으며 나아갔다. 그렇게 어둠을 헤매던 우리는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냈다.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아버지는 이 복도의 끝방에 어떤 아가씨도 납치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즉시 나와 발메라스는 끝방으로 향했고 그 끝방에는 레이몽드 양이 갇혀 있었다. 우리는 즉시 레이몽드 양을 데리고 빠져나왔다. 우리 4명은 비밀의 문을 통해 성을 나왔고 정원까지 모두 빠져나왔다. 이때가 새벽 3시 정도였다. 나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었다. 납치당한 아버지는 물론 레이몽드 양까지 구출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움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것 같았다. 이때가 10월이 시작되는 때였다. 내게 질문 공세와 인터뷰가 이어졌다. 레이몽드 양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레이몽드 양은 오랜 기간 납치되어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도 매우 침착하게 대답했다. 제가 처음에 류팽의 치료를 도왔던 건 순전히 동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넘겼어야 했는데 이성적이지 못했던 판단을 한 것에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납치되어 있던 동안에는 류팽에게서 수없이 많은 편지와 꽃다발 같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차마 저를 납치한 사람과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는 못된 도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의 구애를 모조리 다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류팽은 안쓰러운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희화화되었다. 게다가 류팽 일당은 깨끗이 승복하고 모든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았다. 류팽에게 납치되었던 가니마르 경감과 셜록 홈스도 어느 화창한 날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가니마르와 셜록 홈스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은 류팽이 패배를 인정했다는 의미라며 사람들은 들썩였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류팽의 패배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레이몽드 양이 에기우크레즈 성의 주인인 발메라세 씨와 결혼한 것이다. 레이몽드 양과 발메라세 씨는 가까이 지내다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 났고 나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회까지 열렸다. 나는 쏟아지는 칭찬들에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연회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무렵 갑자기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특보요, 특보! 류팽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특보요! 류팽? 편지라니 저게 무슨... 나는 재빨리 신문을 넘겨받아 읽기 시작했다. 이 기사는 류팽이 직접 쓴 것이었다. 신문사 사장님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두 진실이며 한치의 거짓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679년 3월 17일, 즉 루이 14세 시대인 1679년에 파리에선 다음과 같은 제목의 소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에기오 크레주의 비밀입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진실이었죠. 저자가 궁정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100권 한정으로 인쇄했다고 합니다. 3월 17일 오전 9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 젊은 남자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궁정의 유력 인사들이 머무는 곳에서 이 책을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근위 대장에게 체포되어 국왕의 집무실로 끌려갔죠. 이 젊은 남자가 바로 철가면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책의 저자였죠. 이때 책 100권은 모두 수거되었는데 국왕은 기념으로 소유하고 싶었는지 딱 한 권만 남기고 99권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저자 철가면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책에는 영국의 국왕들에게 대대로 전해진 비밀이 들어있었습니다. 국왕들이 대대로 소유한 그 비밀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엄청난 보물의 존재와 그 보물이 있는 장소를 명시한 것이었죠. 책의 내용은 국가의 비밀이 되어 선왕의 임종 현장에서 전해 내려오곤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14년 뒤 탕풀에 갇혀있던 루이 16세는 이 비밀을 전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이 한 장을 찢어서 작은 직사각형의 쪽지를 만들고는 그 위에 책 속에 있는 암호문인 5줄의 점, 선, 숫자들을 베껴 적었습니다. 그리고 왕실 가족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은 장교들 중 한 명을 불러 에기오 비밀에 관한 것이라며 그 쪽지를 왕비에게 몰래 전해주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100권 중에서 마지막 남았던 단 한 권도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렸죠. 암호만 남기고 책 내용은 없애버린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는 거였겠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1792년 9월 루이 16세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약 3달 후 장교는 루이 16세로부터 전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만났습니다. 왕비는 해독이 불가능한 암호 같은 글들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곧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왕비는 그것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주저하다가 자신이 아끼던 기도책을 열고 가죽과 양피지 커버 사이에 있는 비밀 주머니에 쪽지를 숨겼습니다. 이때가 바로 1793년 10월 16일입니다. 한편 앙투아네트에게 쪽지를 전했던 장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서류들 중에서 루이 14세의 근위대장이었던 증조부의 일기를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기 내용 중에는 에기오 크레주의 비밀이란 책의 내용도 담겨 있었죠. 저자인 철가면을 체포했던 근위대장이 그 책을 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 의도치 않게 국가의 비밀이자 국왕들만의 비밀인 에기오 크레주를 알게 된 것이죠. 흥미가 생긴 장교는 에기오와 관련이 있는 작품들, 연대기들, 회계장부, 기록들, 논문 등을 샅샅이 살피며 소책자에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극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겠죠. 저도 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 1795년의 어느 날 저녁 나폴레옹을 따르던 한 군인이 프랑스 원정 동안 지친 말을 데리고 어느 성의 문을 두드렸고 생로이 기사던 소속의 어느 기사가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은 기사와 얘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주에 있는 이 성의 이름이 에기유였는데 루이 14세가 건축하고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이었죠. 루이 14세는 어찌된 일인지 다급히 명령을 내려 종루들과 첨탑으로 성을 장식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가 1680년이었다고 하는군요. 1680년이면 에기오 크레주의 비밀의 저자인 철가민이 감옥에 갇힌 지 1년이 지난 해입니다. 이로써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루이 14세는 왕실의 비밀이 누설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성을 짓고 같은 이름을 붙여서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고대의 비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겁니다. 즉, 에기오 크레주란 크레주 근처에 지어진 성이라는 눈속임을 하는 거죠.
그 후 사람들은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게 되자 에기오 크레즈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조사를 멈춰버렸죠. 루이 14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무려 2세기 이상이 지났음에도 보트룰렛이 역시 같은 함정에 빠졌으니까요.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아르센 류팽은 암프레드라는 이름으로 발메라스 씨에게 크레즈의 성을 빌렸고 납치된 사람들을 그 성에 머물게 한 이유는 루이 14세가 고안한 역사적 함정을 보트룰렛 씨에게 똑같이 내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프랑스 왕실의 비밀 암호를 해독한 사람은 바로 나 아르센 류팽입니다. 나는 프랑스 왕실 비밀의 최후의 계승자로서 에기오 크레즈에 얽힌 왕가의 비밀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트룰렛은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그는 또 패배했습니다. 기사를 모두 읽고 나자 손이 떨렸다. 사람들은 모두 수근거리며 나를 쳐다봤고 순간 나는 신문을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속았어. 나의 패배야. 내가 암호를 쉽게 해독해서 쉽게 멈춘 거야. 에기우라는 단어가 크레즈에 있는 성을 뜻하는 게 아니었다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그 암호 쪽지를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암호 쪽지가 여전히 마리 앙투아네트의 기도책 안에 있으려나? 일단은 그 책이 있는 곳으로 가서 조사해보자. 나는 카르나발레 박물관이 오전 10시에 개관하자마자 들어왔고 마리 앙투아네트의 기도책을 찾아냈다. 책은 여기저기 달아해진 양피지 커버로 덮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단단한 가죽으로 된 진짜 표지가 있었다. 찾았다. 앞표지 쪽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럼 뒷표지 쪽은... 납작한 주머니 같은 게 있잖아. 이거다. 바로 그 암호 쪽지야. 네 번째 줄의 D와 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점과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암호. 이 암호의 해독은 나 혼자의 힘만으론 부족할 거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어서 에기오와 관련된 모든 책을 찾고 있음을 알려야겠군. 아니 잠깐만. 아래 아르센 류팽이라는 글자가 있잖아. 역시 아르센 류팽이 먼저 확인한 후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다시 꽂아 놓은 거겠지? 류팽도 찾아낸 것인데 나라고 못 찾을 이유가 없지. 분명 류팽은 지금도 에기우 크레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에기우 크레즈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하고 자료를 찾는다는 광고를 신문에 내보냈다. 그리고 지역 학회에도 찾아가고 다른 지역에도 가서 계속 조사를 했다. 기사를 내보낸 지 어느새 2주가 넘어가네. 에기우 크레즈와 관련된 이 많고 많은 역사적 사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건들이 워낙 다양하긴 하지만 모든 사건을 관통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야 하는데 성의 크기, 성의 모양, 성의 위치... 아, 그래!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지금의 노르망디 근처에 해당하는 옛날 네우스트리아 왕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이야. 루앙, 디에프, 르아브르코 지방을 이루는 삼각형.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어. 한 변은 바다, 또 한 변은 센강, 나머지 한 변은 루앙에서 디에프로 이르는 두 계곡. 잠깐만. 그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면 센강 유역의 절벽에서부터 도보 해협의 절벽에 이르는 고원지대는 류팽이 자주 활약하던 영역인데 10년쯤 전부터 류팽은 에기우크르즈의 전설과 밀접하게 관계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고 했었고 은신처라도 마련해 놓았나 본데. 안 되겠다. 직접 가서 조사해야겠어. 센강을 시작으로 탐사를 떠나자. 어디 보자. 이곳은 생주행이라는 마을이구나. 마을이 참 아담하고 평화로워 보이네. 아유, 그런데 웬 자갈들하고 굴러떨어진 바위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다 나는 난간과 철사로 된 가시철망에 둘러싸여 있는 철책문을 발견했다. 여기에 웬 아치식 문이 있네. 프레포세 요새? 한번 들어가 볼까? 철책문을 지나 걷다 보니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바위 속 동굴 하나가 있었다. 나는 잠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앉았다. 힘들고 피곤한 하루였다. 그런데 어느 한 곳으로 시선이 쏠렸다. 발 아래 화강한 바닥에 커다란 두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이다. 푸르스름하게 이끼가 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분명히 D와 F라고 새겨져 있었다. D와 F는 암호문 네 번째 줄에 있던 유일한 영어 글자인데 딱히 눌러봐도 스위치 같지는 않고. 이 동굴에 무슨 의미라도 있는 건가? 나는 벌떡 일어나 가파른 비탈길을 달려 내려갔다. 누군가에게 동굴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았다. 마침 어린 목동 한 명을 발견했다. 저기요! 혹시 저 동굴의 이름이 뭔가요? 저 동굴이요? 저거는 드모아젤이라고 부르는데요. 드모아젤! 암호문에 있던 단어야. 드디어 찾았다. 찾았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요새로 올라왔다. 요새의 끝은 절벽이었다. 그때 커다란 바위가 눈에 들어왔다. 발견의 연속이었다. 바로 앞 바다 한가운데 거의 절벽과 같은 높이로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80m 높이였고 위로 올라갈수록 첨탑처럼 뾰족한 모습이었다. 측면에는 석회암층과 자갈층이 오랜 세월 차곡차곡 번갈아 쌓이며 만들어진 수평 무늬가 있었다. 여기저기 균열과 굴곡이 있고 맨 위에는 흙, 풀, 식물이 있었다. 바위는 매우 강하고 단단해 보였다. 아무리 강한 파도와 폭풍이 몰아쳐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육중한 아치형 절벽도 우뚝 서 있었다. 이 아치형 절벽에서 40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원추형의 기암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작은 성 같았다. 기암으로 이루어진 성. 원추형 기암은 석회석 껍데기가 뒤집혀 있듯이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기암성은 비어 있어. 그래, 에기우크르즈. 속이 빈 바늘이 바로 이곳인가? 자연에 의한 현상인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 때문에 동굴이 생겼거나 아니면 파도침에 밀려오는 바다 혹은 스며든 빗물로 암성 내부가 깎여 들어갔거나
기암성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알아야 해. 아무래도 바다를 통해야겠지? 만약 육지와 기암성 사이에 직행 통로가 있다면 아가씨의 동굴, 즉 드모아젤에서 출발해서 지하 통로를 거쳐 프레폿의 요새를 지난 다음 절벽에서 수백 미터를 내려가고 해저바위 아래 뚫은 터널로 기암성에 도착한다는 얘긴데, 일단 호텔로 돌아갔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살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굴 주변을 돌아다니며 꼼꼼히 살폈다. 새로운 단서를 찾아내야 했다. 혹시 암호 쪽지 속에 D와 F 다음에 나와 있던 19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드모아젤 동굴로 돌아와 미리 준비해온 줄과 줄자를 꺼낸 다음 D와 F 사이에 바위를 놓고 줄을 묶었다. 그리고 19m 지점까지 가보았다. 이상하네. 아무것도 없는데. 암호문이 쓰여졌던 당시의 길이 다니는 미터가 아닐 거야. 그 당시에는 투아즈를 썼을 거고, 계산해보면 19 투아즈는 37m지. 37m 지점까지 다시 가보자. D와 F로부터 37m 떨어진 지점에는 벽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양각으로 새겨진 작은 십자가 무늬가 있었다. 암호에서 DF 다음에 숫자 19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기호가 있었는데 순서대로야. 이 십자가를 한번 돌려볼까? 갑자기 바닥 일부가 흔들리더니 근처에 큰 바위 덩어리가 움직였다. 곧이어 어두컴컴한 지하 통로 입구가 나타났다. 순간 나는 놀라움과 기쁨,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 이상 더 나아가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 가니마르 경감님께 빨리 편지를 써야겠다. 편지를 보내고 난 후 이틀 뒤에 셜록 홈스가 도착했다. 자네가 보트를레인가? 난 런던에서 온 셜록 홈즈라고 하네. 소문은 익히 들었네. 가니마르 경감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오지 못했고 대신 내가 왔지. 이제 드디어 리평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군. 죽은 척 하더니만 감히 런던 한복판에서 나를 납치? 그 심한 놈 같으니.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다르실 겁니다. 이번엔 리팽의 은신처를 알게 됐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리팽이 도망쳐도 기암성은 그대로 있죠. 그래, 자넨 정말 대단한 친구야. 그런데 보트를레, 이번 사건에 대해 자네를 철저하게 입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어. 사실 나는 지금 엘리제 궁에서 오는 길이네. 엘리제 궁에서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요한 국가 기밀로 보고 있어. 전략적 이유지. 기암성이 나중에 무기 보급의 중심처로서 신종화기나 최근 개발된 로켓을 보관하는 곳, 즉 프랑스의 비밀 병참 기지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네. 네? 그럼 비밀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첫째, 자네는 이 사건에서 이지도르 보트롤레가 아니야. 둘째, 이 사건은 더 이상 아르센 리팽의 문제가 아니야. 자네는 이 근처를 여행하며 어슬렁거리다가 우연히 찾게 된 거야. 알겠나? 네. 아르센 리팽은 내가 처리하고 조용히 끝낼 예정이다. 이 모든 것을
비밀로 붙이도록 해. 그리고 저 안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들어갈 예정이니 그 안에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게. 네, 알겠습니다. 오전 10시, 나는 셜록 홈스와 함께 기암성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나와 내 부하 절반이 자네의 안내를 받아 들어가기로 하지. 그리고 기암성을 공격할 거야. 궁지에 몰린 리팽이 기암성 안에 있다면은 도망칠 때 뒤쪽 바다를 이용하겠지. 그쪽도 지키도록 하겠네. 네, 그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궤도 신사 아르센 리팽, 기암성. 8월 못다한 사람. 나는 십자가 모양을 돌렸다. 곧 지하 통로 입구가 나타났고 모두가 경계하며 천천히 들어갔다. 얼마 동안 걸었더니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을 내려가자 길이 막혀 있었다. 이번에는 자물쇠도 스위치도 없는 것 같았다. 잡히는 것은 긴 못뿐이었다. 못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D와 F 다음은 19였고 그 다음은 십자가, 그리고 44라는 숫자가 있었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계단은 45칸이야. 그렇다면 혹시... 셜록 홈스! 마지막 계단 말고 한 칸 올라서서 44번째 계단에 서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못을 돌려보겠습니다. 묵직한 문이 열리더니 꽤 넓은 동굴이 나타났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이번에는 매우 긴 터널이 나타났다. 군데군데 둥근 천장에 매달린 등불이 터널을 비추고 있었고 벽을 축축하게 적신 물은 바닥으로 방울져 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바다 밑을 지나가는 중이었다. 도구들이 중세시대 물품 같은데 불을 밝히는 방식은 현대식이군. 이제 드디어 기암성으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군. 정신을 바짝 차리세. 리팽을 언제 마주칠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계단이 세 갈래라는 것이었다. 어느 한쪽을 택하면 류팽의 세력이 다른 한쪽 길로 달아날 수 있었다. 만약 셜록 홈스의 팀을 나누어서 나아가면 세력이 약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우선 내가 한쪽 계단으로 정찰을 다녀오기로 했다. 나는 가운데 계단을 택했다. 동굴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나무로 만든 문이 나타나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계단이 있었고 또 문이 나왔다. 반복되는 길이었다. 다만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느낌이었다. 기암성의 내부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알겠다. 방들이 겹겹이 쌓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방 규모가 작아지는 형식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올라가야 하지? 조금만 더 올라가다가 돌아갈까?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현대적으로 만들어진 문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문은 쉽게 열렸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테피스트리가 있었고 바닥에는 고급스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금은 세공품이 가득한 화려한 장식장도 있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냅킨, 과일 그릇, 샴페인병, 꽃 등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테이블이 있었고 방금 차린 듯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또한 세 사람 몫의 식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냅킨 위에는 무언가 적힌 카드가 놓여 있었다. 세 사람 몫의 식기와 세 명의 카드라. 확인해 볼까? 첫 번째 카드는 아르센 류팽, 두 번째 카드는 아르센 류팽 부인. 누가 어느 곳에 앉는다는 표시 같군.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아니, 내 이름이잖아. 보트를렛이 환영합니다. 약간 늦으셨군요. 정오에 맞춰 오찬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지요. 아니, 당신 발메라스 씨? 네, 저는 발메라스입니다. 그리고 아르센 류팽이기도 하죠. 나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이 남자는 분명 아르센 류팽이었는데 발메라스이기도 했던 것이다. 기암성의 소유자이자 어두운 성에서 아버지 구출에 도움을 주었던 친구 발메라스가 분명했다. 이럴 수가. 그럼 그렇다면 발메라스 씨와 결혼한 레이몽드 양은? 아하, 그렇지. 제 부인을 소개하죠. 여보, 이제 나와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보틀렛 씨. 또 뵙네요. 저는 아르센 류팽 부인입니다. 루이스 발메라스 부인이기도 하고요. 아니, 레이몽드 양. 법적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맞이한 내 아내입니다. 우린 정말 사랑하는 사이죠. 이 모든 게 보트룰렛이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게 품은 앙심은 털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악수나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식사를 같이 할까요? 조금 식었지만 맛은 괜찮을 겁니다. 나는 너무 놀라고 긴장되어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먹는 척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저 밖에는 셜록 홈스가 있어. 내가 너무 오랫동안 나오지 않으면 치고 들어올 게 분명한데 류팽은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 있을까? 보트룰렛 씨,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레이몽드와 난 서로를 처음 본 날부터 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요. 당신이 추리한 것이 거의 맞았지만 나만의 짝사랑이 아니었다고요. 레이몽드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벌인 일입니다. 다만 아르센 류팽으로서는 사랑을 이루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발메라스라는 인물로 다시 태어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난 지금 행복합니다. 난 아르센 류팽보다도 발메라스로서 레이몽드의 남편으로서 아주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여보. 저를 속이고 이용해서 얻은 게 있습니까? 아, 물론 있죠. 발메라스가 류팽이라고 누가 의심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발메라스는 보트룰레의 친구이며 류팽이 사랑하는 여인을 가로챈 장본인인데 말이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말했지만 자넨 참 똑똑한 사람이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고 기암성에 대한 조사를 하길래 나는 자네의 집요함도 이용할 생각을 했다네. 여기까지 오리라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어떤가 보트룰레? 나의 이 처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럴듯하지 않은가?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꽤 대단한 인물들이었지. 카이사르, 샤를마뉴, 롤로,
정복자 기욤, 영국왕 리처드, 루이 11세, 프랑스와 1세, 앙리 4세, 루이 14세, 그리고 아르센 르팽까지. 아쉽게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까지라네. 얼마 안 있어 대중들이 이 신비한 성을 방문할 테지. 그리고 대중들은 르팽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겠지. 잊혀진 비밀을 되찾고 그 비밀의 주인, 유일한 주인이 되었을 때의 기분이란. 여보,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파도 소리일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버트를레. 내가 처음 발견했을 때 기암성은 대단히 손상된 상태였어. 루이 16세와 프랑스 혁명 이후 1세기 동안 이 비밀의 장소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네. 터널도 계단도 폐허나 다름없었거든. 여기에 왔을 때는 완전히 비어 있었던 건가요? 그랬지. 국왕들은 나처럼 기암성을 보물창고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더군. 내란이 있던 시대였으니까 잠깐 머물렀다 떠나는 피난처로 주로 쓴 것 같아. 아래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반복해서 들려왔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오호라. 내가 점심에 초대한 사람은 보트를레 씨뿐인데 점심을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가 보군. 보트를레, 식사가 거의 끝났다면 함께 올라가 보지 않겠나? 위에는 내 멋진 화랑이 있다네. 나는 르팽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갔다. 올라가서 처음 들어간 방에는 벽마다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라파엘로, 보티첼리, 틴토레토, 카르파치오, 렘브란트 등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었다. 와, 정말 멋진 모사화군요. 진품 같은데요. 오호, 이거 모사화라니 무슨 소리. 섭섭하구만. 전부 다 차근차근 수집한 진품들이라네. 네? 전부 진품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거라고? 그렇겠지. 뭐 그때는 그림 뒤에 있는 내 서명을 발견할 거야. 내가 조국 프랑스에 진품을 기증했다는 것을 알겠지. 저길 봐. 저기에 루벤스의 그림 넉 점도 있다네. 여기까지 옮겨오느라 고생 좀 했지. 우리는 층계를 또 올라갔다. 다음 방에는 화려한 테피스트리와 금은 보석들로 이루어진 수공예 작품들이 있었다. 또 그 윗방에는 진귀한 괴종시계, 추시계, 서구 등이 있었다.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제 마지막일세. 이곳은 보물의 방이야. 내 최고의 수집품들이 있지. 이번 방은 다른 방들과 다르답니다. 여전히 둥근 모양이지만 천장이 원추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암성의 꼭대기에 있는 방이거든요. 맨 아래층과 이곳의 높이는 15에서 2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자, 보트를레. 이것도 한번 보겠나. 자, 어떤가? 이렇게 많은 보석들을 어떻게... 상자 안에는 온갖 보석들이 반짝이며 빛을 내고 있었다. 하늘빛의 사파이어, 불꽃 같은 루비, 초록빛의 에메랄드, 태양빛의 토파즈까지 찬란하고 강렬한 보석들이었다. 나는 황홀함에 빠져 눈을 떼지 못했다. 하하, 이거 정말 시끄럽구만. 보트를레, 이제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줬으니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고 싶네. 네? 부탁이라니 뭐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아르센 르팽이 왕가의 상자 속에 있던 돌멩이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면 좋겠네. 이것은 프랑스의 재산이니까 말이야. 이만큼 구경을 시켜줬으니 그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이 모든 것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슬프군.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난 여기서 보냈는데 다시는 이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시는 만지지 못하겠지. 이제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겠네. 하지만 나에게는 레이몽드가 있어. 사랑하는 레이몽드와 함께라면 이 모든 것을 버려도 좋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네. 이쪽이다. 보트를래. 사실 난 몇 번이나 널 뭉개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 에기오크레주 기암성. 이것은 모험이야. 이것이 나에게 속해 있는 동안 나는 모험가로 남는 것이. 이곳을 넘기는 것은 모든 과거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내 사랑 레이몽드와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거지. 평화와 행복의 미래가. 리팽의 말을 듣는 동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더 빨라졌다. 그때 리팽은 재빨리 벽에다가 커다란 글자로 메모를 쓰고 있었다. 나 아르센 리팽은 프랑스의 이 모든 보물을 다음에 한 가지 조건 하에 양도한다. 그 조건은 이 보물들이 르브르 박물관에서 아르센 리팽간이란 이름을 가진 방에 전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아. 이렇게 남겨두면 리팽은 전설로 남겠지? 버틀레? 거기 있나? 어허, 듣자니 목소리가 셜록 홈스 같은데. 저런 멍청한 놈. 내가 지금 얼마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방해를 하다니. 레이몽드, 먼저 내려가서 그 배에서 기다려요. 네, 금방 갈게요. 알았어요. 빨리 와요. 자, 아르센 리팽은 이제 정직한 사람이 된다. 더 이상 도둑질도 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보트룰레, 이만 잘 있으라는 인사를 하겠네.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 그럼 아르센 리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르센 리팽, 그 존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지. 이 이름까지 버려도 좋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고마웠네. 리팽! 행복해! 홈스, 오랜만일세. 내가 마지막 감동을 너무 오래 느꼈나? 당장 리팽을 잡아! 아싸! 기암성의 구조는 내가 더 잘 알지. 나는 얼떨결에 리팽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는 뒤를 흘끗 돌아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로 나를 잡을 텐가 하고 물어보는 여유 있는 미소를 보내왔다. 아르센 리팽, 그는 내가 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여보, 이쪽이에요. 어서요. 나는 준비된 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리팽은 힘껏 달려 배에 올라탔고 배는 바로 출발했대. 레이몽드,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새로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기암성은 우리 둘의 영원한 안식처란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갑시다. 네, 여보. 나는 리팽을 꼭 끌어안았다.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리팽이라는 이름과 그가 이루어온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 리팽, 사실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기암성을 떠나는 날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만을 위한 선물이요? 무엇일까? 이 노트예요. 여기에 당신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담았거든요. 그동안 일기를 썼어요. 아르센 리팽을 처음 만났던 날부터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하나하나 다 기록했죠.
언제 꺼내 읽어봐도 멋진 추억이 될 거예요. 그랬어? 그동안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 와중에 언제 썼던 거요? 어쨌든 정말 너무나 고맙소. 리팽! 자넨 날 벗어날 수 없어. 끈질기군 셜록 홈스. 그 배로 날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놓칠 줄 알아? 우리의 인연을 여기서 끝내지. 순간 셜록 홈스가 들어올린 총의 총구가 리팽을 향했고 나는 반사적으로 리팽을 밀쳤다. 안 돼! 레몽드! 레몽드! 안 돼, 레몽드. 이마. 내 사랑. 레몽드.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사랑해. 레몽드. 레몽드. 내 사랑. 레몽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나는 리팽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이미 몸이 투명해져서 더 이상 그를 만질 수 없었다. 나는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며 리팽의 얼굴에 마지막으로 키스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아주 천천히 날아올랐다. 리팽의 눈물이 햇빛을 담아 반짝이고 있었다. 기암성에 쌓았던 우리의 사랑처럼, 우리의 보석 같은 시간처럼. 출연 김수중, 손종환, 정명준, 이지현, 심규혁, 유경선. 각색 박찬송, 연출 정성용. 제작 오디언.